유품 정리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막내의 낡은 장롱 가장 깊은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40년 묵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빛바랜 잉크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40년이 지나거든. 그때 열어보아라. 조카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삼촌이 집을 떠난 것은 1985년 봄이었고 지금은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히 40년이었습니다. 봉투는 단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막내 삼촌은 2천억짜리 비밀을 혼자 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 가족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2025년 7월의 무더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웃 주민이 사흘째 문 앞에 신문이 쌓이는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다 조용히 잠이 든 사람 같았습니다. 이웃은 그가 홀로 지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름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향년 65세였습니다. 홀로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박수현은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현의 아버지이자 박정호 씨의 큰형인 박정수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수현이 대신 연락을 받고 대신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는 이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수현은 삼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명절에 두어 번 본 것이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삼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인사를 하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먼저 일어서곤 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우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조금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수현이 삼촌은 왜 항상 혼자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삼촌은 천천히 웃으며 그냥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린 수현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틀 뒤 수현은 혼자 삼촌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가에 책 몇 권, 낡은 라디오 하나, 벽에는 흑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젊은 삼촌인 것 같았지만 나머지 2명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저런 웃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오래된 버스 카드, 낡은 수첩 한 권. 수첩을 펼쳐보려다 멈추었습니다. 삼촌의 손글씨를 보는 것이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이 방의 모든 것이 삼촌의 것이었고 삼촌은 없었습니다. 장롱의 마지막 서랍이었습니다. 뻑뻑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자 천천히 열렸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현이 손을 안쪽까지 깊이 뻗었을 때 손끝에 종이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삼촌의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40년이 지나거든. 그때 열어보아라. 수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말해준 적 있었습니다. 삼촌이 집을 떠난 것이 1985년이라고. 이유도 말도 없이 어느 날 아침 방이 텅 비어 있었다고. 지금은 2025년이었습니다. 정확히 40년이었습니다. 봉투는 단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현은 봉투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창으로 여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삼촌이 혼자 살아온 이 방이 이제 수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현은 편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삼촌은 40년 동안 이것을 혼자 지켜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무거웠기에,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수현은 이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이 가족의 40년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985년 3월이 박성식은 1960년대 말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악착 같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윤기철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같은 나이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자재 납품 회사를 함께 세웠습니다. 자본금은 합쳐서 20만 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고도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성식과 기철이 함께 만든 회사도 그 물결을 탔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성식은 욕심을 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씨앗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기철과의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한다. 내가 더 많이 뛰었다. 내 판단이 더 정확했다. 그런 생각들이 쌓였습니다. 성식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꾸미는 방법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성식은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철은 1976년 어느 날 자신이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분이 이미 이전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명이 자신의 것이었지만 자신은 그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철은 성식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그 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윤기철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회사의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성식의 회사는 그 후 10년 동안 계속 성장했습니다. 1985년 즈음에는 자산이 2천억 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식은 서울의 좋은 동네에 집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식은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꿈을 꾸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눈빛이 나왔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식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이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성식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큰아들에게도, 막내에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늙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슴속에 그 찻잔을 기철과 함께 처음 사무실을 열던 날 함께 마신 그 싸구려 녹차의 맛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24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창고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창고에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들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혼자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청구서, 납품계약서, 직원 명단. 먼지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5번째 상자였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무심코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1975년이었습니다. 서명 2개가 있었습니다. 박성식, 윤기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다른 날짜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의사록에는 만장일치라고 적혀 있었지만 같은 날 다른 서류에는 기철이 서울 출장 중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의 전구빛 아래서, 먼지 냄새 속에서 서류를 앞뒤로 여러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는 순간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창고에서요. 아버지는 다시 한참 침묵했습니다. 정호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무언가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와 함께 회사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다. 아버지는 짧게, 낮게 말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하나를 내뱉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큰형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몇 년 됐다. 정호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큰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오래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한테 무언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울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오가다 앉았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잘못, 큰형이 그것을 이용해온 것. 이 집안에 이미 오래된 썩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정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고 잠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파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두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윤기철 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지금 당장 그 방법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큰형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조금씩 갈취해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창고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밤 묵묵히 내어준 다른 증거들.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2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정호는 큰형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형이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보다가 정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려 했습니다. 지금은 보지 마.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형이 제일 잘 알 거야. 나는 이 사본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이 사본도 나와 함께 사라져. 아무도 보지 않아. 하지만 정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엉뚱한 곳에 전달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형도 그것을 원하지 않겠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내일 떠날 거야. 어디 가는지 알리지 않을 거야. 연락하지 않을 거야. 그게 다야. 정호는 그 말을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꺼내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는 가방을 서랍 밑으로 숨겼습니다. 밥 먹었냐? 네. 먹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괜찮아요. 어머니도 빨리 주무세요. 어머니가 문을 닫고 갔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밥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어머니가 저녁에 끓인 된장찌개 냄새. 정호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오래 기억하기 위해. 다음 날 새벽. 정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컨디션이 괜찮은 날을 골랐습니다. 요양원 면회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굽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오늘은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수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봉투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모아졌습니다. 삼촌 유품에서 나왔어요. 장롱 서랍 깊숙이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현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4장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수현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형에게. 수현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수현이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윤기철이라는 사람. 서류 위조. 수현은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채였습니다. 편지의 두 번째 장에는 큰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이용했다는 것. 자신이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수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계속 읽어도 돼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윤기철 씨 가족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 몫은 없어도 됩니다. 그 집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현의 목이 메었습니다. 삼촌은 40년 동안 이것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재산 하나 받지 않고 떠나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도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장 더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현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수현이 마지막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이 나쁜 것입니다. 형도 그것에 진 것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밤 생각했습니다. 형도 무서웠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형도 무서웠겠구나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욕심과 엉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형을 용서합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평생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형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1984년 가을밤. 서재에서 서류를 마주했을 때 아버지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위해 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2천억이 내 것이었더라도 그 돈을 받으면서 형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작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철 씨 가족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찾아주십시오. 늦었지만 늦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호 올림. 수현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했습니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5해의 삶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삼촌의 삶이 이제서야 앞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원룸에서 혼자 살며 라디오를 듣던 사람. 명절에 조용히 앉아있다 먼저 일어서던 사람.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이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늙고 가냘픈 손이었습니다. 찾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기철 씨 가족. 찾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 창가에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간호사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찻잔 위에 얹혔습니다.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막내 박정호는 65년을 살다가 사흘째 되는 날 홀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 40년의 침묵 안에,